가장 가난했던 시절의 남자친구에게 저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훗날 그는 눈부시게 성공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그의 잊지 못할 첫사랑이자 그가 가장 아끼는 아내라고 말했죠. 매일 밤 그가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사교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기 전까지는요.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재에서 생활하며 그의 좋은 일을 단 한 번도 방해하지 않았죠. 그러자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제 입술에 거칠게 입을 맞추며 낮은 목소리로 추궁했죠. 질투도 안 나.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요. 그가 미친 듯이 제게 복수하던 매일매터즈, 저는 제가 살아갈 날을 조용히 손꼽아 세고 있었습니다. 심연조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대생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소라는 이름의 그녀는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진 딱 심연조가 좋아할 만한 타입이었죠. 그는 반년 넘게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주소소는 심연조의 곁에 가장 오래 머문 여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다들 심연조가 주소소에게 정말로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죠.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코피를 쏟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가 내년 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았지만 고통은 조금 무서웠거든요. 아주 비싼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쓰면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연조의 회사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주소소와 마주쳤죠. 그녀는 막 졸업해서 심연조의 곁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연조는 회의 중이었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주소소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주변 동료들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부인이라고? 와, 진짜 못생겼다. 깡마른 게 곧 죽을 사람 같네? 너희들 내가 저 사람이랑 닮았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내가 훨씬 예쁘잖아. 반짝이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펑퍼짐한 패딩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았고 곧 죽을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주소소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을 안 해서 그래? 저분이 화장하면 너 같은 애 10명을 합친 것보다 예뻐. 그리고 회장님이 예뻐해준다고 함부로 저분한테 까불지 마. 회장님이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저분 기분 상하게 했다간 너 회장님한테 죽어. 다들 심연조가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죠. 주소소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입술을 삐죽이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 한 잔을 가져다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언니, 회장님은 어떻게 언니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있죠? 이상하네. 예전에 제가 찾아왔을 땐 아무리 바빠도 항상 저부터 만나러 와주셨는데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전 다른 여자들한테도 다 그렇게 다정하신 줄 알았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어린 시절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심연조는 정말로 주소소에게 남달랐습니다. 그는 곁에 수많은 애인을 두었지만 그들은 모두 저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매일 밤 다른 여자를 데려와 제 반응을 살폈고 그 누구와도 오래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길어야 열흘이나 보름이면 그는 금방 실증을 냈죠. 오직 주소소만이 예외였습니다. 심연조는 그녀를 밖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고 거리를 거닐고 영화를 봤습니다. 마치 평범하지만 깊이 사랑하는 연인처럼요. 심연조는 그녀에게 돈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주었던 겁니다. 저는 주소소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물었죠.
그렇게 소중한데 심연조 씨는 어째서 널 그림자 애인으로 두는 걸까? 드러내지도 못하게 말이야. 차라리 그 사람한테 빨리 나랑 이혼하고 너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조르는 게 어때? 주소소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3자예요. 언니야말로 불청객이라고요. 고작 심 대표님을 저보다 몇 년 먼저 만났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젠 늙고 못생겼잖아요. 뭘로 저랑 싸우시게요? 그녀의 동료가 아마 제가 화를 낼까 봐 다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짐했거든요. 심연조 때문에 화내지 않고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그를 위해 다른 여자와 다투지도 않겠다고. 그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주소소는 거칠게 끌려가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에 깊게 베어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주소소가 닫히는 것을 본 심연조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에 든 서류를 집어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주소소를 품에 안아들며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랬어? 착한 마음씨의 동료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된 채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리고 쟨 맞아도 싸. 주소소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더니 큰 소리로 원망하듯 외쳤습니다. 네. 제가 맞아도 싸죠.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죄. 하지만 심 대표님, 당신만 저를 사랑해준다면 전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녀는 우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웠고 그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는 모습조차 용감하고 굳건해 보였습니다. 심연조는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정하게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죠. 뚝 울어서 작은 고양이 다 됐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더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연조에게 무심하게 말했죠. 올해 생일 선물로 500만 원 줘. 생각해보니 우스웠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서로의 연락처조차 없었죠. 돈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먼저 그를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는 내 몸을 원하고 나는 그의 돈을 원한다고. 심연조는 항상 저를 속물이라며 혐오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입만 열면 얼마든지 돈을 주었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이 주기도 했죠. 오직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좋아. 하지만 안만해 먼저 내 그 고고한 고개를 숙이고 소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 심연조는 500만 원으로 제 자존심을 사려 했습니다. 주소소를 위한 사과 한마디를 사려고요. 다른 여자를 위해 돈으로 저를 모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옅은 웃음을 터뜨리며 몸속에서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애써 참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심연조, 만약 언젠가 이 돈이 나를 조금 더 살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가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식은땀에 온몸이 흠뻑 젖었죠. 진정제 몇 알을 삼키고 잠들면 더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몽롱한 잠결에 저는 20살의 저를 꿈꿨습니다. 그때 심연조는 아주 가난했지만 저를 뼛속까지 사랑했죠. 그해 제 생일, 한 카페를 지나가다 창가에 앉은 연인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작고 하얀 크림 케이크가 들려 있었는데
아주 정교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아주 비싸 보였죠. 그날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저는 작은 눈덩이를 뭉쳐들고 심연조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연조야, 이 눈 케이크 같지 않아? 심연조는 입술을 깨물고 팔을 뻗어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흘 뒤 그는 제 기숙사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서요. 그런 케이크 하나의 가격은 25만 8천 원이 그는 눈보라 속에서 전단지 3,000장을 돌리고도 고작 10만 원을 벌었을 뿐인데. 추위에 갈라지고 붉게 부어오른 그의 손을 보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에게 소리쳤죠. 심연조, 내 손은 공부하고 글 쓰는데 쓰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비싼 케이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연조는 미간을 찌푸리며 즉시 반박했죠. 안만해,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야. 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날 저는 울면서 케이크 전체를 다 먹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맛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보다 더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잠은 아주 길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저는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심연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만해.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달콤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연조야, 눈이 너무 많이 와. 나 케이크 먹고 싶어.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몸을 뒤척여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배가 고파 잠에서 깨어 거실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제야 심연조가 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주소소에게 큰 집을 사주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주소소는 그를 위해 밥을 짓고 그를 즐겁게 해주고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심연조는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통유리창에 나른하게 기대어 입에 담배를 물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그 다정한 목소리는 마치 그가 아직도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심연조, 너 미쳤어. 그는 텅 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점차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식탁으로 다가가자 그 위에 촛불이 가득 꽂힌 케이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그 전화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했고 심연조는 그것을 사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화해의 손짓. 하지만 저는 곧 죽을 몸입니다. 케이크도 심연조도 더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집어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심연조는 이를 갈며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안만해, 감히 날 갖고 놀아? 저는 미소 지으며 인정했습니다. 그래. 심연조, 나 너 갖고 노는 거야? 어쩔 건데? 내가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사오는 꼴이라니?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굴하구나. 저는 일부러 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심연조의 얼굴이 극한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보았죠. 그는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고 저를 침실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심연조는 분명 미쳐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불능의 짐승처럼 제 잠옷을 난폭하게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때렸습니다. 심연조, 이 나쁜 놈. 나한테 손대지 마. 너 더러워. 그는 제 다리를 단단히 붙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고개를 숙여 제 목을 세게 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으르렁거리듯 내뱉었습니다. 안만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너한테 빌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고. 그런데 넌 그걸 장난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어두운 방 안에서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지려하지 않았죠. 심연조가 몸을 숙여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게 거의 닿으려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소소였습니다. 심연조는 잠시 멈칫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소소가 전화기 너머로 울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 대표님. 정말 많이 언니 때문에 저를 버리신 거예요? 분명 저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 바에서 술을 엄청 마셨어요. 어떤 남자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무서워요. 저 데리러 와주시면 안 돼요? 심연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명령했죠. 안만해, 나한테 빌어봐. 내가 빌면 안 갈게. 그는 잊은 모양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빌었던 날을요. 심연조,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그만 싸우면 안 될까? 우리 그냥 잘 지내면 안 돼?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안 될까? 그날 심연조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안만해, 넌 자격 없어. 그 세 글자는 제 심장에 깊이 박혀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마침내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심연조, 넌 자격 없어. 심연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주소소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데리러 갈게. 저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심연조가 주소소를 위해 다른 남자와 싸웠다는 소식이 온 사교계에 퍼졌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의 스캔들로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밖으로 나가자 그들은 제게 달려들어 이것저것 물어댔습니다. 심연조의 회사는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했고 그는 서울 재계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부유하고 잘생긴 그는 인터넷에서도 유명인이었고 자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죠. 한 여자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심부인, 심 대표님과 주소소 씨의 일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으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운 남자와 그걸 알면서도 만나는 여자. 제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세요? 그 기자는 저를 쫓아오며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과거 심 대표님이 가난했을 때 돈 때문에 그를 버리셨다고요. 나중에 그가 성공하자 다시 감정에 호소하며 온갖 방법으로 결혼을 강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심 대표님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두 사람은 선남선녀인데 부인께서 신부인 자리를 놓지 않고 상대를 불륜녀 취급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녀의 가슴에 달린 사원증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인턴이었고 사원증 뒤에는 남산대학교 학생증도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주소소 씨 친구분이신가요? 과거 심연조 씨가 저와 결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 이 바닥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당신은 몰랐나요? 아니면 일부러 저를 모함해서 친구분이 본처 자리에 오르도록 도우려는 건가요?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허둥지둥 사원증을 다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죠. 제가 그 친구의 친구인 건 맞지만 전 기자예요.
제가 하는 말은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합니다. 정말 심 대표님과 결혼하기 싫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왜 이혼해주지 않으셨죠? 저는 비웃으며 대답하려던 찰나 갑자기 코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습이 몹시 흉했죠.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신부인, 입으로는 상관없다, 억지로 결혼했다 하시더니 화나서 코피까지 흘리시네요. 저는 손으로 입가에 핏자국을 닦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래요. 곧 죽을 병에 걸려서. 요즘 자주 코피가 나네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더는 아무도 웃지 않았죠. 오직 그 여자 기자만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슈하시네. 코피 좀 흘렸다고 아픈 척, 불쌍한 척 남자 하나 차지하려고 매일같이 죽을 것처럼 구는 여자들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여자들 망신은 다 시키고. 말을 마친 그녀는 머리를 휙넘기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주소소와 똑같이 얄미웠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당하는 영상은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연조는 즉시 입장을 발표했죠.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이며 아내를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요. 그날 오후 주소소의 기자 친구는 해고당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저를 욕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역겹다.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누가 억지로 시킨 것처럼 구네. 어쩔 수 없었다는 척은 무슨. 사람들이 심 대표 마음속에 백월광이라더니 내가 보기엔 그냥 백년 가식적인 여자이네. 심 대표가 저렇게까지 보호해주는데 내가 다 질투난다. 옛날엔 돈 때문에 심 대표 차버리고 이젠 돈 때문에 결혼하고. 싫다는 건 다 고상한 척하는 거지. 창녀가 정절비 세우고 싶어 하는 꼴이네. 갑자기 다른 네티즌이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들 다 입 닥쳐. 사실도 모르면서 짓거리지 말고 꺼져. 모두가 그에게 진실이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는 이 병이 유전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죠. 저뿐만 아니라 만약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제 아이 또한 병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요. 어머니가 처음 발병하신 날 세숫대야 하나 가득 코피를 쏟으셨습니다. 과다출혈로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깨어나신 후 제게 심연조와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는 저를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그 아이, 착한 아이인 거.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 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지? 매일 아침 골목 어귀에서 자전거 타고 너 기다리던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한 번은 그 애가 너 아침밥으로 주려고 햄버거 샌드위치 사오는 걸 봤어. 주머니에 총 12,000원이 있었는데 샌드위치가 10,000원이었지. 남은 2,000원으로 두유 2잔을 사서 한 잔은 너 주고 한 잔은 자기가 마시더구나. 그때 넌 먹는 거 좋아하고 멍청해서 그 애가 아침 먹었다는 말도 고지고대로 믿고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지? 그때의 연조는 참 안쓰러웠어. 부모님은 이혼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매달 약간의 생활비로 사는 게 고아나 다름없었지. 그 12,000원이 아마 그의 하루 생활비 전부였을 텐데 너를 위해 망설임 없이 다 썼어. 그때 엄마는 생각했단다. 내 딸이 복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아이를 만났구나 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지? 바로 그 애가 너무 좋아서 엄마는 그 애가 더 안쓰러워. 그 무렵 심연조의 할머니도 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는 할머니 손에 자라정이 무척 깊었죠.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매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심연조의 날개는 아직 너무 연약해서 할머니에 더해 저까지 짊어지면 그는 높이 날 수 없을 거라고요. 저는 손바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헤어지기 싫다는 단 한마디에 제 눈물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5년 전 지난 일을 떠올리니 여전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홍시를 사서 마지막으로 묘지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곧 갈 테니 앞으로는 더 찾아뵐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심연조의 회사에 들러 물건 하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심연조를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직 아프지 않으셨고 저와 심연조가 한창 뜨겁게 사랑할 때 어머니는 절에 가서 복을 빌어 복 인형 한 쌍을 받아오셨습니다. 남자아이 인형 안에는 심연조의 생년월일이, 여자아이 인형 안에는 제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우리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복 인형을 심연조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지만 심연조는 자신의 인형을 받지 않고 제 인형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빨간 볼의 여자아이 인형이 저를 닮아 못생겼지만 귀엽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저를 보는 게 좋다고 했죠. 그 인형은 지금까지도 심연조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심연조가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저를 위해 사주신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져와 어머니의 묘 앞에 두고 저를 대신해 어머니 곁에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심연조는 아침에 찍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코피를 흘리며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죠. 저를 본 그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죠. 저는 예전에 복 인형이 놓여있던 책상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내 복 인형 어디 갔어? 저를 따라 들어온 주소소는 제가 물건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듣고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손이 베었을 때 심 대표님이 엄청 마음 아파하셨어요. 제가 다치는 게 싫다면서 그 복 인형을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인형이 저랑 꼭 닮아서 바보 같지만 자기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다고 하시던데요. 마니 언니, 그분 농담하시는 거 맞죠? 저처럼 예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못생긴 인형이랑 닮을 수 있겠어요? 저는 즉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에 차 심연조를 쏘아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줘? 그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빌어오신 거야? 당신이 뭔데 감히 그걸 줘버려. 그는 비웃으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내 거였나? 미안, 잊어버렸네. 뭐 별거 아닌 싸구려 물건인 줄 알았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탈 재떨이를 집어들어 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심연조는 피하지 않았고 재떨이는 그의 이마에 맞아 찢어지는 상처를 냈습니다. 주소소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욕했습니다. 미쳤어요. 장난감 하나 때문에 사람을 때려요? 그녀는 몸을 돌려 달려나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복 인형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제 쪽으로 세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물건 돌려줄게요. 버려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을 싸구려 물건, 내가 탐낼 줄 알아요? 더 이상 미친 짓 하지 말고 당신 거나 챙겨서 꺼져요. 도자기로 된 복 인형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이제는 제 인생처럼 다시는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다시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으면 어머니가 저를 영원히 기다리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주소소에 뺨을 때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물건이야. 내 마음이 아파.
아프다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소소를 잡아 끌려 했지만 심연조가 제 손을 단단히 붙잡아 막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울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여전히 날 괴롭히는구나. 심연조, 넌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는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케이크 타령에 이젠 곧 죽는다는 타령까지. 안만해, 날 갖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 내 앞에서 울지 마. 더는 너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을 거니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핏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 그의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또 코피가 터진 겁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너무 아파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심연조는 급히 저를 부축하며 큰 소리로 구급차를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점점 더 많아져 그의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심연조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멈추질 않는 거야? 제발 그만. 마니야. 제발. 나 겁주지 마.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가 심연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는 내년 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돈이 없다고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이제 병세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연조가 목이 맨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곧 죽는다는 말입니까? 의사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갑자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살려내.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못 살리겠으면 꺼져. 다른 사람 데려와. 그날 심연조는 병실을 거의 다 부술 뻔했습니다. 그는 온갖 전문가 팀을 찾아다니며 돈이 얼마가 들든 반드시 저를 살려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불치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연조는 고집을 꺾지 않고 저를 퇴원시켜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었기에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도 아무도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임조조가 제 유언장을 들고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오래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고 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그녀에게 위임했습니다. 제가 만약 침대에 누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더는 애쓰지 말고 저를 보내달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조조는 제가 고통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휘둘러 심연조의 뺨을 때리고 그의 코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돈 많다며. 돈 많으면 뭐해? 일찍 좀 신경 쓰지. 이제 와서 영웅놀이야? 심 대표님, 너무 늦었어. 가망이 없다고. 많이, 곧 가야 해. 어디 데려갈 생각 따윈 하지 마. 내가 있는 곳에 많이도 있을 거야. 심연조는 조조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멍하니 쳐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그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 갈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조조. 내가 많이 데려가게 해줘. 제발. 나를 믿어줘. 걘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걘 죽을 수 없어. 걔가 죽으면 난 어떡해. 조조는 그를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피도 눈물도 없는 남자잖아. 많이 없어도 잘 살 거야. 여기서 순정남인 척 연기하지 마. 스스로도 역겹고 남 보기에도 역겨우니까. 그녀는 심연조를 밀치고 제 침대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더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녀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저도 덩달아 슬퍼졌습니다.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고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주 긴 잠을 자고 싶을 뿐이라고. 잠들면 더는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깨어나면 안 될까? 너 그랬잖아.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아직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작별 인사 안 했잖아. 어떻게 그냥 가려고 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명유지 장치가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의사는 다급히 그녀에게 제게 말을 더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식을 회복할 조짐이 보인다고요? 그날 조조는 제 손을 꼭 잡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무서워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떠나려 했지만 그녀가 저렇게 소란을 피우니 깨어나서 조금이라도 위로해주지 않으면 도리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썩어가는 제 몸과 사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밤중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제가 깨어난 후 보름 넘게 조조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저를 돌봤습니다. 제게 밥을 먹여주고 함께 화장실에 가주고 심지어 제 바지를 벗겨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임조조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병실에 없는 틈을 타 저는 혼자 화장실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아도 저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를 보고 나올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세면대에 부딪혔죠. 애써 기어 일어나려다 실수로 화장실 거울을 가리고 있던 천을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 비친 끔찍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심연조가 뛰어들어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더는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잠깐 병원비 수납하러 간 사이에 임조조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정말 쓸모없긴. 저는 그를 밀어낼 수 없자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앞에서 조조 욕하지 마, 듣기 싫어. 걔도 자기 인생이 있고 가정이랑 직장이 있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걔만 귀찮게 하는 나랑은 달라. 심연조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휴지를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군데군데 핏자국이 묻어나는 것을 보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프다고 일찍 말 안 했어? 입은 뒀다 뭐해? 넌 원래 나을 수 있었어. 알아. 안만해. 왜 혼자 버티다가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내 관심도 내 곁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병을 알든 모르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사실 저는 일부러 심연조에게 숨긴 적이 없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지는 책상 위, 고개만 숙이면 바로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제가 점점 말라가던 그 나날들, 주소소가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젊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그녀 때문에 심연조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쓰러지고 고통과 두려움에 울면서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처참한 모습을요. 심연조는 저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가 몸을 숙일 때 눈물 한 방울이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돌리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안만해. 넌 참 대단해. 날 차고 싶으면 차고,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아? 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한참 후에야
그의 목소리가 떨림을 머금고 목이 메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난 내가 필요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심연조는 아직도 그해 제가 왜 그와 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가 눈부시게 성공한 후 저를 찾아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못한 빚이 있었고 모든 것을 말해주려 했습니다. 이별할 때 제가 내뱉었던 모진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이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낳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들을 수없이 외웠습니다. 심연조에게 웃으며 앞으로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어두운 밤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의 평생을 함께할 여자가 왜 내가 될 수 없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날 감정을 다 추스르고 심연조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한 클럽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취한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죠. 클럽에 도착해서는 방을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작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발견했을 때 제가 본 것은 그가 한 여자를 품에 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심연조, 나 갖고 노는 거야? 그는 그 여자를 밀어내고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는 다정하면서도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너를 갖고 놀려 했어? 그런데 그날 내 집에 가서 내가 비참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 마니야, 차라리 내가 너랑 진짜로 결혼하는 건 어때? 다만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넌 좀 얌전해야 해. 울지도 말고 소란도 피우지 말고. 나 애인 많으니까 내가 자꾸 질투하면 나 아주 피곤해져. 더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연조, 나 여기 온 건 그냥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온 거야? 나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때 헤어진 건 우리 엄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제 턱을 세게 붙잡고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모든 책임을 그분께 돌리지 말라고. 너희 모녀는 둘 다 똑같이 돈만 밝혀. 누가 누굴 탓해. 그는 술기운을 빌려 저를 위협했습니다. 안만해,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 건 협상이 아니야. 넌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를 몇 배로 되갚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그의 얼굴을 보는데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저와 제 어머니가 그에게 쏟았던 애정은 그저 일방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시절 저는 그를 꽉 붙잡아 가난한 삶이 그의 의지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제 자신이 불쌍할 정도로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임조조, 예전에 클럽에서 서빙 일했다면서? 걔 운 좋네. 괜찮은 남자친구도 만나고. 근데 말이야, 만약 그 남자가 조조가 술집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도 걔를 원할까? 저는 분노에 몸서리치며 손을 들어 심연조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개자식. 그는 이를 갈며 혀로 맞은 뺨 안쪽을 밀어내고 차갑게 웃으며 제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안만해, 널 향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난 이것보다 더한 개자식 짓도 할 수 있어. 못 믿겠으면 시험해 보든가.
심연조는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감히 시험해 볼 수 없었습니다. 조조가 어렵게 얻은 행복한 삶을 망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스스로를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망가졌으니 어디서 망가지든 그게 그거라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지. 이 복수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심연조가 실컷 놀다가 저와 화해하고 싶어졌을 때쯤 저는 이미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돼지머리처럼 퉁퉁 붓게 만들었고 조조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화를 냈고 이틀 내내 제가 뭘 하든 저를 닥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울음을 터뜨리고 이불 속에 파고들어 소리쳤습니다. 넌 정말 잔소리만 잘하는 여자야. 나만 괴롭히고. 능력 있으면 나 데리고 우리 엄마한테 가봐. 우리 엄마한테는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조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응. 저는 그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씩 약을 삼키고 팔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주사를 맞아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심연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를 갈며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조조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하잖아. 너는 몰라. 한 번 가게 해주면 어때서 그래? 조조가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그냥 걔가 빨리 죽길 바라는 것 같은데. 이 나쁜 놈아. 걔가 너무 오래 살아서 내 그 불륜녀가 본처 자리 차지하는데 방해라도 돼? 저는 몰래 눈물을 닦으며 살아서 조조에게 짐만 되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보러 가겠다고 떼를 쓰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깨어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이제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회광반조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몸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주소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심연조가 없는 틈을 타 그녀는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조조가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너 같은 개나 고양이는 출입 금지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엄마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주소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만이 언니? 저 임신했어요? 심 대표님 아이예요. 언니는 곧 가실 거잖아요. 제발.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 번만 해주세요. 제 아이 아빠를 돌려주세요. 그녀는 임신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 시간 동안이었죠. 결국 심연조는 입으로는 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등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품고 술과 쾌락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가 저를 필요로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속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소소는 울면서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그녀에게 끌려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조가 저를 감싸다가 그녀의 손톱에 팔이 길게 긁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손이 주소소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를 거칠게 뒤로 끌어냈습니다. 심연조였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다시 한번 내 아내를 괴롭히면 널 죽여버릴 거라고. 못 들었어.
주소소의 얼굴색이 변하며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조조가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들어 그들에게 던지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년 데리고 당장 여기서 꺼져. 심연조는 주소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게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를 기다린답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조조가 고개를 숙여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니야,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픈 척하며 그녀에게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쇼핑하러 나가야 나을 것 같아. 그녀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제 정신이 좀 괜찮아진 것을 보고 저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에 동의했죠. 저는 군고구마 하나를 사서 그녀의 작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결벽증이 있어서 자신의 차에서 누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라는 핑계로 그녀의 차 안에서 고구마를 먹으며 부스러기를 시트 곳곳에 흘렸습니다. 조조는 이를 갈면서도 못 본 척했죠. 저는 그녀에게 길을 알려 한 고급 웨딩드레스 숍으로 차를 몰게 했습니다. 그녀는 올 봄에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왜 이곳에 데려왔는지 묻지 않고 그저 눈시울을 붉힌 채 저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저는 조조에게 가슴이 드러나는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골라주었습니다. 그녀가 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저는 제 들러리 드레스도 한 벌 골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녀의 피팅룸에 끼어들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그녀를 시집 보낼 수 있는 것처럼요. 제 안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이 드레스를 사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저를 흘겨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사긴 뭘 사, 너무 비싸. 사진이나 몇 장 더 찍으면 됐지? 저는 웃으며 그녀를 피팅룸에 남겨두고 혼자 거울을 보게 한 뒤 몰래 밖으로 나와 계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였고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의 통증을 억누르며 웨딩드레스 숍을 나와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묘지로 향했습니다. 조조야, 이번에는 정말로 작별 인사해야겠어. 장난 아니야. 울지도 않을게. 외전. 안만희가 세상을 떠난 후 심연조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그녀가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할 때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주소소를 끌고 나갔던 그날이 그녀를 본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과 주소소가 다투는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항상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안만의의 마음이 진정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신은 병원에서 즉시 수습되었고 그는 한 줌의 유골조차 얻지 못했다. 안만희는 정말 잔인했다.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주소소가 임신한 것은 맞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바에서 그녀는 술에 취해 다른 남자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 심연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주소소는 불쌍한 피해자 연기에 능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은 술을 마실 줄도 모르는데 심연조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평생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심연조는 그녀가 도덕적 잣대로 자신을 올가매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꽃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안만희를 떠올렸다. 그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그녀를 도와 그 나쁜 놈을 감옥에 보내고 뒷수습을 할 돈까지 주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줄 수 없었다.
그는 주소소가 순종적인 아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자신이 버릇을 잘못 들여놨지만 적어도 말은 듣는 아이라고. 자신이 독사를 키웠을 줄은 몰랐다. 자신이 한눈판 사이에 그 독사가 자신을 물어버릴 줄은? 그는 생각했다. 안만이가 떠날 때 아마 자신을 무척이나 미워했을 거라고. 그러다 다시 생각했다. 분명 그를 버린 건 그녀였는데 그녀가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미워한단 말인가? 꿈속에서 그는 반복해서 안만이에게 물었다. 그때 왜 나랑 헤어졌어? 사실은 나 사랑했지, 그렇지? 그러면 곧 임조조가 나타나 안만이를 등 뒤에 숨기고 그의 얼굴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만이가 말하고 싶었을 때 넌 어디 있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와서 물어? 너 진짜 찌질한 거 알아? 심연조는 악몽에서 소스라치게 깨어났다. 조조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안만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그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의사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아주 평온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집 발코니에서 꽃을 기르기 시작했다. 집에는 아직 안만이가 키우던 다육식물 화분들이 남아있었다. 그것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는 다육식물이 키우기 쉽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며 살려볼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그는 화분 앞에 앉아 그것들에게 말을 걸었다. 예전에 안만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그녀는 쿠션을 안고 앉아 있다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심연조는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안만이가 외롭고 고독했던 모든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끼워 넣었다. 그는 그녀를 꽉 안아주고 가볍게 입맞추고 언제나 그녀 곁에 있어 주었다. 훗날 한 모임에서 그는 바람 피운 남자를 때렸다. 옛 친구들이 그를 욕했다. 너 미쳤냐? 너도 애인 갈아치우는 게 옷 갈아입는 것보다 잦으면서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는 미친 듯이 방을 부수며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자신은 분명 아내를 가장 사랑했다고. 그들이 그가 주소소와 키스하는 사진을 들이밀기 전까지는 그는 멍해졌다.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듯 달아났다. 분명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가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나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배부른 여자를 보았다. 사진 속의 그 여자였다. 공포심이 밀려왔다. 이 여자가 아내를 찾아왔을까? 그녀가 무슨 헛소리를 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으르렁거렸다. 주소소, 넌 정말 무서운 게 없구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 그녀는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잘 됐다. 이제 아무도 자신과 안만의 사이의 감정을 망칠 수 없을 것이다. 2주 후, 심연조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항상 깨진 복 인형을 다내라고 불렀다. 인형은 아주 낡았고 접착제로 붙여 금이 가득했다. 가슴 부분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가 마치 심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심연조는 항상 그것을 침대 옆에 두고 그것을 보며 웃었다. 여보, 왜 아직 나 보러 안 와? 연조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해. 당신은? 당신도 내가 보고 싶어? 잠시 후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속삭였다. 아, 내가 잊었네. 심장이 없는 사람은? 그리워하는 법을 모르지.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안만이의 심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